내 며느리 이름은 이세진입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웃으며 지수 씨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름 하나가 내가 믿어온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윤경자 씨는 올해 73, 평생을 단정하게 살아왔습니다. 말 한 번 함부로 하지 않았고 자식들 앞에서도 절대 체면을 구기지 않으려 조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내가 요즘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큰며느리 이세진이었습니다. 말 한 번 거칠게 하는 법이 없고 손녀 간식까지 직접 챙겨서 도시락을 싸주는 아이였습니다. 김장도 함께하고 시장도 함께 가면서 자연스럽게 소개기도 나누곤 했습니다. 시댁에 오는 날이면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말하던 세진이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그럴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런 아이를 며느리로 얻은 게 복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구와 점심을 먹고 백화점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연근이 싸게 나와서 세진이가 생각났습니다. 그 아이가 연근조림을 좋아하거든요. 혹시 근처에 있나 싶어서 2층 옷 매장으로 올라가는데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정 코트에 묶은 머리, 걷는 자세까지 딱 세진이었습니다. 반가워서 불러보려던 찰나 누군가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남자였습니다. 지수 씨 아니에요. 아직 이 근처에 계셨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진이는 굳어버렸습니다. 몸을 한껏 움츠리더니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들은 걸까요? 내 며느리 이름은 이세진인데 사람을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런 우연도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마음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조용히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아이 이름을 검색창에 쳐봤습니다. 이세진. 너무 흔한 이름이라 그런지 그 어떤 정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명이인만 수십 명이었고 우리 세진이와 관련 있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살가운 아이가 왜 SNS도 사진도 흔적도 없는 걸까요? 과연 이것이 그저 우연일까요? 그동안 놓쳤던 장면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손녀 등하교 때 늘 마스크를 쓰던 이유, 사진 찍을 때마다 슬며시 뒤로 빠지던 습관, 전화 통화를 피할 때의 미묘한 눈빛, 그 모든 것을 조심스러운 성격이라고 넘겼던 것인데 혹시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어서였던 걸까요? 그날 이후로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 한켠이 무겁고 불편해졌습니다. 밥을 차릴 때도 아이를 데리고 들어올 때도 그 웃음이 전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았지만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름 하나, 지수라는 그 이름 하나가 내 믿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윤경자 씨는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세진이가 가방에서 떨어뜨린 신분증을 주워주려던 순간 그 사진이 조금 이상해 보였던 것입니다. 너무 빨리 가방에 넣어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세진이는 왜 항상 현금으로만 결제를 할까? 카드를 쓰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치고는 너무 이상했습니다. 윤경자 씨는 점점 더 많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도대체 누구일까?
왜 이름을 숨기고 있는 걸까? 그리고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 하지만 가장 큰 걱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만약 세진이가 정말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손녀는 어떻게 될까요? 아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부터 윤경자 씨는 조금씩 그 아이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며느리 이세진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름 하나에 걸려 마음이 무너진 뒤로 윤경자 씨는 며느리를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아이가 참 부지런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차리고 빨래며 청소도 척척 해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부지런함이 어딘지 조급함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언가를 채우듯이 혹은 들키지 않으려는 듯이. 아들이 회사에 나간 후 손녀를 등원시키고 돌아온 며느리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들쑤시듯 정리하고 옷장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단순한 성격일까요? 그것을 본 건 윤경자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가끔 도와주러 오는 복자 씨도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복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진 씨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느냐고. 윤경자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복자 씨가 더 말했습니다. 며칠 전 세진이가 혼잣말로 속삭이는 걸 들었다고. 지수야, 지금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그 순간 윤경자 씨의 등줄기에 차가운 기운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수. 또 지수였습니다. 그 이름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윤경자 씨는 며느리가 쓰는 물건 하나하나에 눈이 갔습니다. 세진이의 지갑에는 늘 카드 2장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뒷면에 무언가 덧붙여진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주소 같기도 하고 영어 약자인 것 같기도 한 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번은 택배가 왔는데 수취인 이름이 홍지수로 적혀 있었습니다. 윤경자 씨는 택배기사에게 이름이 잘못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기사의 대답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늘 이 주소로 지수 씨 이름으로 주문하신다고 세진 씨는 별명인가 보다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윤경자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박스를 문 옆에 내려놓고 혼자 숨을 골랐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며느리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밥을 지으며 흥얼거리던 그 목소리, 아이를 안을 때의 미소, 그 모든 것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역할이었을까요? 그날 밤 윤경자 씨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결혼 전 주소지를 아들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아들의 대답은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정확하지 않다고 잠깐씩 이사도 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윤경자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제대로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며칠 후 윤경자 씨는 더욱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세진이가 화장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였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평소와 전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돈 얘기, 시간 얘기, 그리고 계획이라는 단어가 들렸습니다. 과연 며느리 세진이는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까요? 윤경자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우면서도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녀와 아들이 걱정되었습니다. 만약 세진이가 정말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윤경자 씨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이제는 직접 알아봐야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그리고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윤경자 씨의 마음 속에는 의심과 걱정, 그리고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 복잡한 감정 속에서 윤경자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세진이가 숨기고 있는 진실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하다는 것을, 며느리가 지수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졌다는 걸 인정하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아이의 다정함,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 어머니라고 부를 때의 따뜻한 말투까지.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윤경자 씨는 대체 무엇을 믿고 살아온 걸까요? 그날 이후 윤경자 씨는 세진이의 흔적을 조용히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확인한 건 통장 내역이었습니다. 아들에게는 미안했지만 몰래 아이 교육비 명목으로 함께 쓰는 통장을 열람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출금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매달 50만 원, 70만 원씩 어딘가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취인은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주소는 타 지역의 원룸이었습니다. 과연 이 돈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한 달쯤 지난 후 윤경자 씨는 그 원룸 근처 부동산에 전화해 봤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중년 여성이 그 이름을 듣자마자 말했습니다. 지수 씨라고 하면 한 달 전쯤 방을 뺐다고. 여기서 1년 넘게 조용히 지냈다고. 지수. 그 이름이 정말 그녀의 이름이었습니다. 윤경자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들키지 않게 숨죽이며 살아왔던 그 아이의 또 다른 얼굴이 조금씩 또렷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윤경자 씨는 며느리의 결혼 전 신상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법적 보호자였던 남편의 도움을 빌려 구청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홍지수라는 계명 전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잘못도, 실수도, 심지어 사연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달랐습니다. 말도 없이 숨기고, 가족을 속이고, 이중생활을 하면서까지 감췄다는 것. 이것은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너무 철저했고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 아이가 매번 시장 갈 때 챙기던 서류봉투, 도무지 열어보지 말라고 했던 서랍, 택배 상자 위에 남긴 낯선 이니셜들, 모든 것이 맞물렸습니다. 윤경자 씨는 이제 그 아이가 누군지 알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윤경자 씨는 세진이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을 다시 목격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계획이 거의 끝나간다는 말, 곧 정리하고 떠날 것이라는 말,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집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보고하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세진이는 무슨 목적으로 이 집에 온 걸까요? 윤경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가족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머물다 떠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간이 다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손녀는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에게는 진짜 엄마가 필요한데, 만약 세진이가 떠난다면, 그리고 아들은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까요? 윤경자 씨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진이가 큰 캐리어를 꺼내어 짐을 정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몰래 보고 있던 윤경자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윤경자 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가족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용히 지켜봐야 할까요? 윤경자 씨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윤경자 씨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의 커피잔을 치웠습니다. 세진이는 여전히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오늘 반찬은 어제보다 간이 맞는다고. 윤경자 씨는 말 대신 조용히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그녀가 그동안 우리 가족의 이름으로 만든 서류들과 확인한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그녀의 옛 이름이 적힌 인감증명서 4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진이는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아끼는 건 조심스러움이 아니라 들켰다는 걸 인정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윤경자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걸 참았고 너무 늦게 알아챘지만 지금부터는 안 참겠다고. 그리고 단 한 문장으로 그녀에게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과연 세진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세진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피한 채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남편과 손녀를 학교에 데려다 준 후 조용히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작은 소리 하나 없이 변명도 사과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럴 계획이었던 것처럼. 윤경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며칠 후 아들이 윤경자 씨를 찾아왔습니다. 화가 났을 줄 알았는데 그 아이는 이미 세진이의 흔적을 눈치채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믿고 싶었다고, 사랑하고 싶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윤경자 씨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고 싶어서 외면했고, 외면한 만큼 상처도 컸던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날 밤 윤경자 씨는 손녀의 손을 잡고 시장을 걸었습니다. 연근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묘하게도 세진이가 좋아하던 그 반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을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윤경자 씨는 이제 다시 믿을 수 있는 것들로만 우리 집 식탁을 채우고 싶었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세진이, 아니 홍지수가 다른 가정에서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다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결혼 사기, 서류 위조, 금융 사기 등 여러 혐의였습니다. 윤경자 씨는 그 소식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그때 행동하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찰은 말했습니다. 윤경자 씨의 신고와 제출한 증거들이 수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피해 가정들을 구할 수 있었다고.
6개월 후 아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투명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숨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손녀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곧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였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손녀가 윤경자 씨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알았느냐고, 그 언니가 나쁜 사람인 걸 어떻게 알았느냐고. 윤경자 씨는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숨기지 않는다고. 진짜 가족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상하다고 느끼면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그날 저녁 윤경자 씨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에 썼습니다. 거짓이 아무리 예쁘게 웃더라도 진실은 결국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는 가족이라 해도 아니 가족이기에 더 단호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고. 더는 가면을 사랑하지 않기로 했다고. 윤경자 씨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때로는 의심하는 용기가, 때로는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가족을 지키는 가장 큰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할머니의 예리한 직감과 용기 있는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따뜻하지만 강렬한 이야기였습니다.